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8주차 영상 자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윤리적 입장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입장을 살펴봤죠. 하나는 행복을 극대화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행복 극대화의 입장을 대표하는 윤리적 원칙이 뭐였지요? 예, 바로 공리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도덕적 입장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크게 보면 어, 개인적 자유주의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자유주의와 관련된 입장으로 가장 먼저 자유지상주의의 입장 또 그리고 또 누구를 살펴봤죠? 임마누엘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설 또는 도덕적 동기주의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살펴봤고 자유주의와 관련된 또 다른 입장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걸 어떻게든 조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죠. 누구의 입장이었습니까? 예, 존 롤즈의 정의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롤즈는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자이면서 평등의 원칙을 좀 더 강화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평등주의적인 요소가 강하게 발휘되고 있었던 자유주의 윤리학자였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표적인 윤리적 입장의 세 번째 입장입니다. 바로 어, 어떤 어, 그 좋은 것들을 누릴 만한 그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죠. 도덕적 자격이 이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돼서 하나의 사회와 공동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미덕을 지닌 사람에게 어떤 몫이 당연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지니고 있는 걸 우리는 이제 덕윤리의 입장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한 개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발휘하고 있는 덕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덕에 따라 어떤 몫이 어, 분배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 그런 입장을 어떻게 보면 덕윤리적 정의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덕윤리를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미리 하나의 도입의 단계로서 크게 소수 집단을 우리가 우대하는 그 사회 정치적 정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덕윤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제 학습 내용이 이번 1차 시에 초점에 놓일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수 집단 우대의 정책을 우리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또 그런 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지닌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이런 논의를 해 나가다 보면 자유주의자들이 제대로 설명해내지 못하는 어떤 문제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도덕적 자격과 사회적 미덕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덕윤리의 어떤 필요성 또는 덕윤리가 요청되는
그런 문제 상황을 우리가 주목해 보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 속에서 마이클 샌달은 소수 집단 우대 정책과 관련된 논쟁을 다루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서 지금 8주차의 그 1차시 수업 내용으로 먼저 그 부분을 다루어 가면서 덕윤리를 우리가 주목해 나가는 그런 도입 과정을 학습해 볼까 합니다. 자,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는 건 대체로 우리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부르는 말을 영어권에서 이렇게 부르는 말을 우리가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이렇게 번역해서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하나의 복지의 일환으로 이제 그들을 우대해주는 그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자유주의자 진영에서 평등의 가치를 옹호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었던 존 롤즈의 정의론에서도 어퍼머티브 액션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규범이나 규칙이 또는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자유시장에서 최대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최고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향유라고 하는 것이 그 최상위층이 누리는 그런 경제적 향유 또는 분배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수준을 누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그러려면 이제 어퍼머티브 액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존 롤스는 이런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하나의 권리 개념으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서 이제 보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소수 집단 우대 정책에 대해서 법적으로 볼 때 어떤 평등권을 어떻게 보면 해치는, 침해하는 정책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 입학의 기회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보면 어떤 가령 우리가 지역균형 선발 제도니 이런 것들을 우리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또는 경제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어떻게 보면 생계 곤란자의 그 가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학습을 해나가는,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학생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일정하게 우대해주는 정책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배분해주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나라의 경우도 활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볼 때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의 이념, 특히 헌법과 같은 이념을 침해하는 행위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도덕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취업이라든가 고용 문제, 여기도 고용 문제가 제시되었지만 취업이라든가 이런 대학 입학의 기회와 관련해서 그런 전형 방식에서 가령 인종을 고려한다거나, 특히 미국의 경우는 흑인종, 백인종 또는 이렇게 히스패닉 계통 이런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상당히 역사적으로 있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종의 사람이나 그런 민족 출신의 사람들에게 보다도 이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란 어퍼머티브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 속에서 흑인종,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계통의 그런 학생들에게 대학 입학과 관련된 기회의 배분에 있어서 좀 더 우대해주는 그런 정책을 펼칠 경우 과연 그게 부당한 일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논쟁으로 대두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말하자면 취업이라든가 대학 심사, 대학 입학을 심사하는 이런 과정에서 인종이나 민족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서 전형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흑인종이라든가 히스패닉 계통의 사람들을 백인 계통의 사람들보다 좀 더 우대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입장을 펼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가장 먼저 말하자면 이제 대학 입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또는 이제 취업을 위한 시험 이런 데가 대체로 누구나가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시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문항으로 취업을 하려고 하는 지원자나 또는 어떤 특정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에게 이런 표준화된 시험을 응시하도록 하고 그런 시험에 응시한 결과의 성적을 가지고 시험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과연 취직의 기회를 나누어 주거나 아니면 대학 입학의 기회를 배분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근데 그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말하자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인종이나 민족들을 그런 출신들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표준화된 시험만 가지고 하는 방식이 뭔가 불공평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공평한 부분을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첫째로 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과거에 펼쳤던 어떤 역사적인 과오, 역사적인 잘못을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잘못이라고 한다면 가령 백인보다 흑인들을 차별했다라거나 또는 백인들이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을 이제 미국의 경우 이제 차별했다라거나 불이익을 줬다는 거죠. 그런 불이익을 줬던 그런 역사적 과오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그걸 보상해서 바로잡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과오에 대한 보상 차원의 문제, 이것을 두 번째 이유로 주장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현대에 와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다양성, 학문적인 다양성, 말하자면 인종이나 민족적인 다양성, 출신 배경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도 또는 사회 전체적으로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각기 입장의 이유들을 들어가면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취업이라든가 대학 입학 기회를 배분하는 문제와 관련돼서 이런 세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들어가지고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출신 배경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체로
취업이라든가 그 대학 입학과 관련돼서 이런 걸 고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부당하다는 입장을 취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우도 대학 입시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되게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의 성적 결과만을 고려하는 그런 정시 전형 제도를 지지하는 비율이 훨씬 높고, 그렇죠. 취업과 관련돼서도 면접 시험 이런 것보다는 뭐 학연이라든가의 다양한 그 사람의 남성, 여성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고 필기 시험을 치러서 필기 시험을 치른 그 성적의 결과를 보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식이다 라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다수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덕윤리에서 강조하는 요소를 우리가 주목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논의해 보고 있는 건데,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놓고 좀 한번 귀 기울여서 왜 이런 주장을 이들은 해나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귀담아 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에 비추어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표준화된 시험이 어떤 불균형이 있고 그걸 바로잡아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지,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국 인종이나 민족성 같은 것도 함께 고려해서 그 전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표준화된 시험이 어떤 불균형이 있고 그 불균형을 우리가 바로잡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가령 미국 같은 경우에 학업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 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로 치면 수능과 같은 거겠죠. 대학 입학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우리 대학 입학 자격 시험으로서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서 공부를 학업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검증하는 게 수능 시험이잖아요. 미국도 그게 바로 학업 적성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클 샌달의 그 저서를 보다 보니까 아무튼 미국의 이런 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우리와 관련지어서 한번 이렇게 항상 연결시켜서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발휘해 가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이제 세트라고 하는 학업 적성 시험이 있어요. 대학에 들어가려면 이 시험을 이제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적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험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시험이 과연 대학에서의 학문, 학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든가 또는 직장에서 취직 시험 같으면 그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갈 그런 능력 부분을 정말 제대로 측정해낼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시험 성적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더 고등한 학문을 제대로 연구해내갈 능력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비례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취직에서 그 요구하는 그런 취직 시험을 그 필기 시험을 제대로 통과해서 합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을 갖췄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문은 항상 제기될 수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시험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층,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그런 수준도
반영한다라고 하는 점은 우리가 흔히 많이 지적되는 분석의 결과들이 있죠.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유복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의 경우 뭔가 아무래도 학업 능력을 더 유리하게 갖춰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많은 통계들이 미국이나 또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소수 집단,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계통의 그런 출신의 학생들이 과연 백인과 비교할 때도 그러냐라고 봤더니 백인 학생보다 흑인 학생 또는 히스패닉 출신의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이 세트 시험에서 보면 더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표준화된 시험에서 성적을 잘 받느냐 못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백인이냐 흑인이냐 히스패닉이냐라고 하는 이런 인종적 또는 민족적인 출신과 서로 비례관계, 상관성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흑인보다 백인이, 히스패닉 계열의 학생들보다 백인 학생이 성적이 더 우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건 어떤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학업 수행의 어떤 노력의 결과라기보다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말하는 건 인종과 민족이라고 하는 출신에 따라서 그렇죠? 어떤 이런 표준화된 시험에서의 성적이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증거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취직 시험이나 또는 이제 대학 입학 시험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합격 불합격 여부를 고려하는 심사 과정에서는 이런 인종과 민족의 어떤 차별적인 문제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뭔가 최종적인 결과를 판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불균형이 계속 시험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실제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주장이죠. 말하자면 백인이나 흑인 학생 두 학생이 있다면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면 흑인 학생이 백인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스스로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어떤 능력, 잠재 능력 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판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된 시험만으로 우리가 학업 성취 가능성을 만약에 측정하려고 한다면 그 시험 점수를 평가하고 해석할 때 반영해 나갈 때는 뭐냐면 그 학생의 가정 환경 또는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 배경, 교육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다 함께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인종이나 민족, 경제적 배경까지도 고려해서 그 점수에 담겨 있는 그 능력을 또는 우수성,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줘야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학업 성취 가능성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수학 능력이겠죠. 대학에서의 학업을 제대로 이수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아이를 선발하거나 또는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선발 기준을 침해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표준화된 시험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시각 속에서 학생의 배경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 학업 성취 가능성을 오히려 가장 정확하게 측정하려는 시도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만, 이런 배경을 고려해야만 오히려 학생의 학업 성취 가능성이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펼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한 필기시험의 결과만 가지고 그 성적만 가지고 우리가 학업 성취 가능성을 평가해 가지고는 그게 정확한 측정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학생마다의 가정 형편, 사회 문화적, 교육적인 배경 또는 더 나아가서 인종이라든가 민족적인 배경까지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가는 방식으로 평가할 때 그 학생이 지닌 잠재적인 학업 성취 능력을 제대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장 근거는 이거죠. 과거의 잘못, 역사적인 과오가 있었고 누구나가 알다시피 그런 역사적인 과오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계열의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이제 불리한 사회적 대우를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인종차별이잖아요. 또는 민족적인 차별이죠. 특히 그 역사적으로 볼 때 노예제라든가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게 분명하게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적인 차별을 받았던 그런 인종이나 민족의 사람들에겐 늦은 보상이지만 지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것이 그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백인과 동등한 차원에서 대우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다고 보는 거죠. 이런 과거의 오류와 잘못에 대한 또 과거의 역사적 차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불공평했던 조건을 그대로 기반으로 인정하고 그 불공평한 바탕에서 또 출발해야 된다는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보상을 통해서 같이 공평한 조건을 일단 마련해 놓고 바로잡아 놓고 거기 그 공평한 조건에서부터 새로 같이 경쟁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럴 때에만 그게 정의로운 대우 방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그러기 위해서 대학 입학 허가와 같이 어떤 대학에 특정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 바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 진출을 위한 중요한 혜택이잖아요. 유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대학 입학 기회와 같은 혜택을 나누어 줘서 그들에게 좀 더 우대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과거에 그들이 부당하게 당했던 그런 피해, 역사적인 잘못에 따른 피해 상황이죠. 그걸 보상해 줌으로써 또 그리고 그런 부당한 조처에 따른 피해가 그 결과가 지금까지도 계속 그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의 결과를 그대로 낳고 있다는 거죠. 일단 그것을 좀 시정해주는 보상 조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또 중요한 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도 하지만 이런 과거의 잘못을 보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거에 대해서 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또 비판을 하게 돼요. 그 비판을 일단 알아보고 어떤 과제가 또 남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다음 차시 때에 더 살펴보게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비판이 다음과 같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보상받는 사람이 애초에 피해자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대학에 입학하려는 젊은 학생은 과거 옛날 노예제가 있었던 시절에 그런 노예로 부려지고 했던 당사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떤 피해 보상이라는 건 당사자에 대한 보상이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던 그 피해자 본인에게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죠? 지금 그 한참 역사적으로 수백 년이 지난 그 후손에게 보상이 그 조상들이 과거에 노예 또는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해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보상하는 사람, 어쩌면 보상 차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백인 학생이 있겠죠. 그 백인 학생 어떤 의미에서 이 피해자였던 흑인 학생에게 또 우대를 해주기 위해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지금 대학에 입학하려는 백인 젊은 학생이 과거 노예제를 만든 것도 아니고 과거의 흑인의 조상들을 자기가 노예로 부렸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은 옛날 조상들 시대에 있었던 것이지 그에 대한 책임이 왜 지금 이 후손인 백인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책임이 이 개인에게 있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흑인 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더욱이 그렇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흑인 학생 입장이라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그 흑인 학생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인 학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단지 흑인이란 이유로 백인 학생보다 입학 기회와 관련돼서 더 유리한 혜택을 누려야 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 주장인 거예요. 흑인의 조상들이 역사적으로 노예로 부려지면서 인종차별 정책의 희생자가 되고 피해자가 됐던 건 맞아요. 그게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과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흑인 학생이 그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닌데 또 마찬가지로 과거 한때 백인 조상들이 그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인종차별 정책을 계속 오랜 동안 시행하면서 백인들의 혜택을 누렸다고 더 흑인보다는 더 나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교육적 혜택을 입었겠죠. 그렇다고 해도 지금 현재 어려운 처지에 있는 백인 학생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백인 학생이 책임을 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비판하는 사람들에게서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가령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의 취지가, 그죠? 불리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돕는 것, 좀 흑인이라든가 히스패닉 계통처럼 오히려 이제 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런 과오 속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는 흑인이니 말하자면 히스패닉이니 또는 백인이니 이런 걸 인종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흑인 중에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학생이 있고 백인 중에도 경제적으로 형편이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학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다음 차라리 그런 경제적인 계층을 고려하는 방식이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의 형편을 오히려 고려해 주는 방식이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인종을 고려해야 되느냐 또는 민족을 고려해야 되느냐, 이건 오히려 계층을 고려하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정의의 차원에서 볼 때. 그리고 인종별 우대 정책을 시행하려는 목적이 과거의 역사적 차별이었던 노예제도와 인종차별 정책이라는 역사적 부당함에 대해서 보상하려는 차원이라면, 그렇죠? 보상하려는 차원이라면 그러한 부당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던 백인 학생에게 보상해야 될 책임을 묻는 행위가 어떻게 정당하냐 이거죠. 계속 앞서도 말했던 이야기죠. 그죠? 그런 문제가 가장 주된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비판에 말하자면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과거의 잘못을 보상해야 된다. 하나의 특정한 개인 단위가 아니라 백인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집단에게, 어떻게 보면 전체 백인에게 어떤 집단적인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실제는. 그죠? 이 백인 학생이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예를 부렸던 것도 아니고 흑인들을 인종차별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에. 그리고 역사적 과오를 왜 오늘날의 백인들이 함께 져야 되느냐, 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우리가 보면 도덕적 의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 생기는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는 왜 과거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보상해야만 하는 도덕적 책임이 있는가? 또는 우리는 개인적 의무만 다하며 살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과거의 역사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돼서 제기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 우리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문제, 또는 거기에 가령 이제 그 전쟁 과정에서 우리의 이제 소녀들을 데려다가 종군 위안부로 강제로 부렸던 그 일본의 조상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를, 역사적 과오를 우리가 지금 책임지라고 요구하잖아요. 일본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이 한때 잘못했던 역사적 잘못을 왜 오늘날 일본인 전체가 일본 국민이란 이유로 그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똑같이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당연히 그런 책임 문제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 중에는 왜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고 내가 직접 그 종군 위안부로
성착취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왜 나한테 요구하느냐?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려면 이건 금방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문제를 논의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내려면 바로 우리가 지금 8주차 수업의 주제인 바로 덕윤리라고 하는 차원까지 우리가 이해하고 학습해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잘못에 대해서 후손들이 집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은 덕윤리 차원에서 요구되는 책임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 문제, 이 자유주의의 어떤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고 공리주의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이 덕윤리라고 하는 관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만 집단적 책임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오늘날 일본인들에 대해서 자기 조상들이 저질렀던 그런 역사적 과오, 식민지배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요구를 합당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덕윤리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철저히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앞에서 봤던 공리주의로 대표되는 행보론의 입장 또는 뭐 자유지상주의자나 임마누엘 칸트 또는 이제 존 롤스와 같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도덕적 입장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어떤 도덕적 의무를 제대로 수행해 나가려면 덕윤리에서 요구되는 그런 도덕적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이렇게 생겨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집단 우대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거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보하고 다양성을 증대시켜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인종이나 민족과 같은 출신들도 가령 취업이라든가 대학 입학 기회를 배분하는 그 기준으로서 우리가 삼아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흑인이나 히스패닉 같은 소수 집단 학생들을 대학 입학과 관련돼서 우대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뭐냐? 이 사람들의 수혜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제는 그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건 뭐냐?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 인종적인 다양성,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인종적인 다양성 또는 민족적인 다양성, 다민족 국가, 다인종 국가, 그죠? 이 민족적인 다양성, 이런 것들이 실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치면서 이런 흑인이나 히스패닉과 같은 소수 집단의 학생들을 어떤 다수 집단, 주류 집단인 백인 학생들보다 고용이나 대학 입학 기회와 관련돼서 더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왜? 다양성은 바로 사회적으로 보면 공동체 차원에서 하나의 공동선,
누구에게나 좋은 것이라는 거죠. 모두에게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확보하는 일이, 다양성을 증대시키는 일이. 이건 다양성 자체를 굉장히 우수한 요소로 바라보는 관점이죠. 다양성 자체가 사회, 문화, 교육, 어떤 공동체 전체에서 바라볼 때 아주 훌륭한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학교 차원에서도 만약에 흑인이나 히스패닉을 백인보다 우대해서 받아들이면 학교 전체 차원에서 보면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학교도 사회의 한 기관이니까, 부분이니까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면 공동선에 기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그렇죠? 말하자면 학생들 사이에 여러 인종이, 그렇죠? 다양한 인종이 고루 섞여서 학생 그룹을 이룬다면 출신 배경이 비슷한 학생, 백인 학생들끼리만 모여 있을 때보다 서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공동선인 거예요. 공동선이 실현된다는 거죠. 공동선은 영어로 하면 common good이에요. 그러니까 common, C-O-M-M-O-N이죠. common. 그 누구에게나, 그 구성원 전체에게 good, G입니다. G-O-O-D, good. 누구에게나 좋은 거라는 거죠. 좀 구성원. 학교면 학교의 전체 구성원에게 좋은 일이고, 또 사회면 그 사회 전체에게, 국가면 국가 전체에게 좋은 것이, 누구에게나 공통에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불리한 소수 집단 출신의 학생들을 교육해서 그들이 나중에 주요 공직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직에 진출해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자신의 잠재적인 지도력 이런 것들을 다 발휘할 수 있게 한다면 결국 대학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나 국가 전체의 그 지역적인 발전과 공동체 전체의 선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구체적으로 보면 아이다호에서 온 시골 출신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만약에 보스턴이라고 하는 대도시 출신의 학생이 내놓을 수 없는 무언가를 시골 출신의 학생은 하버드 대학 학생들, 구성원들과 하버드 대학 전체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흑인 학생이라면 백인 학생이 제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분명히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학생이 경험하는 교육의 질은 이렇게 시골 출신 학생도 있고 또는 흑인 학생도 있고 그러면 도시 또는 대도시에서 온 백인 학생들만 있는 경우보다 교육의 질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성장 배경의 차이가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거기서에서 주어지는 교육의 질은 풍성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핵심 논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를 옹호하는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반론이 제기돼요. 그 반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는데 하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고 또 한 입장은 도덕 원칙이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반박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반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양성 증대에 대한 그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에 대한 그 반박이죠. 현실적인 반박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 보여줄 수 있는 효과가 뭔가 의문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자체가 그래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인정한다고 해도 과연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결과적으로 해가 더 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인종별 가령 흑인, 히스패닉 계통 또는 백인 이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서로 학교,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통의 그런 학생들을 우대해 줬어요. 그럴 경우 실제 말한 대로 다원화된 그런 사회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어떤 인종적인 편견이나 또는 이제 인종이나 민족적인 출신 차이에 따른 어떤 불평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줄여나갈 수 있긴 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효과보다는 실제 이런 효과가 이런 부정적인 문제점이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뭐죠? 소수 집단 학생들 말하자면 그렇게 우대를 받은 흑인이나 히스패닉 계열 출신의 그런 학생들이 자부심이 훼손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우대받고 들어온 학생이다 라고 해서 자부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나는 저기 들어와 있는 백인 학생들보다 좀 시험 성적이 떨어졌는데 시험 성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우대 정책 때문에 내가 입학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 학생들의 자부심이 훼손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또 오히려 모든 집단의 학생들이 인종의 차이를 더욱 의식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계속 나는 입학 지원할 때부터 나는 흑인이니까 좀 우대받겠지. 나는 히스패닉 출신이니까 조금 점수가 낮아도 입학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만들다거나 또는 백인 학생들은 나는 뭐 흑인도 아니고 히스패닉 계통의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더 높은 성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속에서 계속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자꾸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나는 흑인이고 너는 백인이고 막 이런 생각들을 자꾸 그 인종 차이에 대한 의식을 자꾸 갖게 만들어서 오히려 인종에 대한 구분 의식 이걸 더 강화시켜 나가는 부작용도 생겨난다는 거죠. 또 그러다 보면 인종 간의 긴장이 또는 갈등이 더 유발될 수도 있고 또는 자기도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떤 형편이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백인 학생들에게는 괜히 분노를 유발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종 간의 긴장과 갈등을 더 격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이런 소수집단 우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하는 그런 반론이 현실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도덕 원칙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인 반박이 나올 수가 있어요. 과연 다양성 증대라고 하는 이 논리가 과연 도덕 원칙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거 하나의 도덕 원칙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원칙이 정말 가능하냐는 거죠. 말하자면
대학 입학 심사를 하는데 인종이나 민족을 따지는 거, 이거 자체는 부당하지 않냐 이거죠. 이게 하나의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게 원칙적인 면에서 볼 때 너무도 부당한 기준이고 원칙이다라고 하는 주장이죠. 왜 그러냐면 자신이 잘못한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지요. 아까 말했듯이 여건이 형편이 좋지 않은 백인 학생이 이제 그 대학에 입학하려고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원할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원칙이 먼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지원자, 백인 학생 지원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으면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특히 칸트라든가 롤스와 같은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 백인 학생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줘서 백인 학생 지원자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이라면 권리 침해잖아요.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아무리 바람직한 사회적 다양성, 인종적, 민족적인 다양성 이런 것과 같은 바람직한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건 부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개인의 권리, 이걸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죠? 칸트는 어떤 목적, 어떤 사회적인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맞으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 개인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롤스가 볼 때도 뭐죠? 무지의 배의를 통해서, 그죠? 인종이니 민족이니 종교적 신념, 남녀, 심지어 능력의 차이, 이런 것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구에게나 기본권이 보장된 그런 평등한 원칙, 자유의 원칙이 가장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인종이나 민족을 우선 고려해야 된다는 게 그 하나의 원칙으로서 세워진다는 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죠. 그래서 다양성 증대 논리라고 하는 건 도덕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뭐냐? 권리 침해라고 하는 심각한 원칙적인 문제를 초래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자유주의자들은 아주 격렬하게 원칙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문제가 제기될 때 실제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 어떻게 보면 칸트와 다름없이 존 롤스와 같은 그런 진영의 자유주의적인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현대의 법철학자 로널드 드워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법철학자가 있는데 로널드 드워킨. 원래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드워킨은 이런 주장을 펼치죠. 같은 진영의 자유주의자인데 그래서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이지만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이라고 해서 가령 대학 입학 심사에서 인종을 우리가 고려하려면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건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거죠. 앞서 우리가 반론을 펼친 사람들은 다양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인종을 고려한다는 게 권리 침해다라고 봤지만 현대의 권리를 중시하는 그런 자유주의 윤리학자 중에 로널드 드워킨은 그게 인종을 고려하고 민족을 고려하는 것이 권리 침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떤 기준으로도 애초에 받아야 되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생겨날 때 비로소
권리가 생겨나는 거죠. 로널드 드워키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해죠. 대학 입학 전형과 같은 데서 볼 때 그 대학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입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대학 입장에서 보면 대학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대학 본연의 사명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학교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자기 학교의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대학마다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대학이 자기 대학의 설립 목적이라든가 대학의 이념과 같은 사명을 정해야 그런 자기 대학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 중요한 요소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전형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본연의 사명이나 설립 목적, 이념을 정해야 그럼 여기로부터 뭐죠? 그 어떤 학생의 선발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학생을 선발해야 되느냐라는 기준이 또는 원칙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학교의 어떤 설립 목적이나 이념과 같은 사명이 먼저 정해져야 그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거꾸로 어떤 학생이 이런저런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학생이 내가 들어가서 학교의 설립 목적을 이렇게 정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인 건 그 각 대학마다 갖게 되는 어떤 설립 목적과 이념, 그 본연의 사명이 정해지는 게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학생들이 필요한가, 어떤 학생들이 알맞은가에 대한 선발 기준, 마침 능력도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원자도, 어떤 학생도, 어떤 대학을 향해서 가령 이렇게 선발해야 되고 저렇게 선발해야 된다. 또는 당신의 대학의 설립 목적은 이래야 되고 대학의 이념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 대학의 사명을 정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이든 운동이든 특정한 실력을 기준으로 해서 입학 허가 문제를 심사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전공 공부를 하려는데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냐. 또는 이제 가령 체육학과 같으면 그런 운동 능력이 중요할 텐데 이런 운동 능력이 달리기 능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입학 자격 기준 문제를 심사하라고 그런 걸 기준 삼으라고 요구할 권리가 아무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로널드 드워킨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뭐냐? 대학 입학 허가와 관련된 그런 기준은 가령 뛰어난 어떤 학업 능력이라든가 또는 어떤 미덕 이런 것들을 포상해주는 영광스러운 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런 자격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대학 입학을 허가하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를 판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포상하고 영광을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성적 만점을 받으면 대단하다라고 우리가 훌륭하다라고 칭찬해주고 영예를 주고 이러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점수가 아무리 높은 학생이라고 해도 가령 그 대학의 본연의 사명에 적합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불합격시켜도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험 점수를 아주 잘 받았다고 해서 그 시험 점수를 만점을 받은 훌륭한 학생이라고 포상해주고 그 영광을 주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합격시켜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고 보는 게 로널드 드워킨의 입장이에요. 권리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겠어요. 그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덕윤리가 필요해지는 부분이라 여기에서 서로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널드 드워킨은 덕윤리주의자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예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입장을 어떻게든 견제하려다 보니까 결국 대학 입학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러니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험 성적에 탁월한 능력을 받았거나 또는 어떤 칭송할 만한 사회적인 미덕을 갖췄다고 해서 그걸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고 그 당연히 당신과 같은 학생에겐 대학 입학을 허가해줘야 되겠죠라고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입학을 허가받아야 마땅하다는, 말하자면 도덕적 자격이란 없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로널드 드워킨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볼 때는 대학에 입학하고 허가받고 이런 것들이 어떤 자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어떤 미덕, 뛰어난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이 사람은 우리가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포상해주고 마땅히 영광을 돌려줘야 되나, 영예스러운 그런 포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권리를 중시하고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도덕적 자격이 설 자리가 없어요. 우리가 앞서 존 롤스의 정의론을 공부할 때도 그건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의 규범의 문제예요. 어떤 법을 만들고 규범을 제정해서 그런 규범에 들어맞느냐, 법에 들어맞느냐, 합법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합법적이면 권리를 갖게 되는 거지만 합법적이지 않으면 그런 권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 문제이지 어떤 도덕적 자격이 있어서 뭔가를 내가 분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봤죠. 그러니까 로널드 드워킨도 칸트라든가 특히 존 롤스와 같은 그런 자유주의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좋은 것들을 분배하는 데에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대학 입학 전형제도와 같은 것은 우리가 대학이 하나의 법률처럼 기준을 만들어도 기준이 만들어지려면 이 대학이 어떤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대학에서는 어떤 사회적 이념을 대학이 추구하는지, 그런 본연의 대학 나름의 사명이 먼저 전제돼야 되고, 이 사명에 알맞냐 알맞지 않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만들어지고 그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지면 되는 거지, 어떤 자격이 있냐 없냐와 관련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입학 허가가 정당한 경우란 학생의 능력이나 미덕을 포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정한 사회적 목적에 부합하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라고 보는 것이 로널드 드워킨과 같은 권리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법철학자들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제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존 롤스에서도 그랬고 지금 로널드 드워킨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과연 정의, 어떤 사회적 재화나 가치들을
그 좋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배, 나누어가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정의가 도덕적 자격과 무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도덕적 자격과 상관없는 도덕적 자격과 분리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우리가 검토될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가령 존 롤스나 지금 로널드 드워킨처럼 이런 사람들은, 그죠? 이런 사람들은 정의를 도덕적 자격 문제에서 마치 무 자르듯이 완전히 분리해내려고 해요. 잘라내려고 하죠. 근데 과연 정치적으로든 철학적으로든 이게 가능하겠느냐? 불가능해 보인다는 거예요. 왜 불가능해 보이냐? 이게 이 분리될 하는 게 왜 불가능하냐? 그렇다는 거죠. 분배 정의에 관한 논쟁은 누가 무엇을 갖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과 포상을 얻는데 어떤 자질이, 말하자면 도덕적 자격이 필요한가의 문제라는 거죠. 물론 누가 무엇을 갖는가,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차등의 원칙이라든가 또는 자유평등의 원칙처럼 존 롤스가 말하는 정의의 두 원칙에 따라서 분배 정의를 우리가 따져봐야 돼. 그런 차원도 있지만 어느 경우에는 영광을 안겨주기도 하고 포상을 훌륭하다고 칭찬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분배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뭐죠? 자질이 필요하다는 것. 어떠냐? 이렇다는 거죠. 각종 학교라든가 대학, 전문직, 공직과 관련해서 어떤 조직들은, 기관들은 특정한 사명이나 목적을 멋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드워킨은 이런 특정한 사명이나 목적이 먼저 정해지면 그에 따라서 가령 학교 같으면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이 나올 수 있고 이 목적을 학교의 설립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 선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죠. 육군사관학교 같으면 성적만 고려할 수 있나요? 군인이 되려면 용기도 있는지 또는 어떤 체력도 군대 생활을 할 만한 그런 체력도 있는지 시력은 적군을 이런 위장하고 있는 적군을 한눈에 잘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시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지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육군사관학교라고 하는 특정한 그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립 목적에 따라서 시력도 요구하고 체력도 요구하고 이런 그런 능력들을 갖춘 선발 기준이 같이 제시되잖아요. 그죠? 성적을 만점 받았어도 가령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래도 육군사관학교에서는 그 학생을 선발할 수는 없겠죠. 왜? 국방회라고 하는 그런 의무를 또 군인의 장교와 같은 어떤 지도적 역할을 할 그런 데에 어떤 장애를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사명이나 목적을 가지면 로널드 드워킨이 말한 것처럼 그 사명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그 학생 선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선발 기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특정한 사명이나 목적을 멋대로 정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어떤 적합한 선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선을 무시해버리면 그런 조직을 우린 뭐예요?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도덕적으로 타락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학과 같은 기관 같으면 그 학생을 받아들이기 위한 입학 전형과 관련해서는 대학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특정한 목적 실현에 적합한 미덕을 발휘하는 학생에게
영광과 포상을 안겨주는 일도 대학의 사명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학에서 잘 교육받은 학생들은 그 대학의 설립 목적을 제대로 실현해낼 수 있는 학생이기도 하지만 그 대학 차원에서 볼 때, 이 학생은 참 훌륭한 학생이다. 앞으로 훌륭한 시민이 될 수 있는 또는 공동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그런 영예를 안겨주려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도덕적 자질 또는 도덕적 자격과 이 대학에서 그 훌륭한 학생이라고 하는 학생을 평가하는 부분과 분리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이런 예를 들어봐도 알죠. 하나의 사례로 제시해 보면 대학에서 가령 경매를 붙여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느냐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딱 들으면 어때요? 벌써 직관적으로 그럼 이 대학이 타락한 것이지. 대학의 목적에 위반되고 대학의 사명에 부합하지 않는 거 아닐까? 당장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 그렇죠? 자, 우리가 검토해 봅시다. 어느 대학에서 입학 정원의 10%를 경매에 붙여가지고 높은 가격을 부른 입찰자에게 입학을 허가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아마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긴 하겠지만. 가령 이렇게 되면 돈 많은 부모를 둔 자녀는 명문대학 입학권을 살 수도 있겠죠. 왜? 부모가 사줄 수 있을 테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이 경매에서 아주 높은 가격을 부를 수 있잖아요. 돈 많은 부모들은. 그럼 그 자기 자녀에게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은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어떤 점이 부당한가라고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가 부당한 거죠? 바로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 우리가 좀 검토해 봅시다. 자, 좋은 것에 사회적 재화와 가치, 말하자면 명문대학에 입학할 기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 분배할 때 결국 그 명문대학의 설립 목적과 같은 걸 본질과 그런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대학이란 교육기관은 왜 있죠? 그죠? 어느 정도까지는 뭐죠? 학문의 우수성을 추구하죠. 그죠? 그럴수록 우수한 학문의 추구를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본질이나 목적을 실현하는 대학일수록 우리는 명문대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대학은 어느 정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시민들은 그 대학에 바라는 게 있어요. 요구하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대학 나름의 답변이 있고 그 답변에 따라서 말하자면 학문의 우수성은 어디까지 추구하고 우리 지역사회의 시민들은 우리 대학에 뭘 기대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 대학은 어떠한 사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대학의 그 존재 이유가 되겠죠. 설립 목적이 되겠고. 자, 그런데 경매를 붙여서 학생들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 지원자에게 주어질 기회의 문제가 아니라 경매를 통해서 주었다기보다는 우리는 뭐죠? 그 대학이 뭔가 청렴의 문제와 관련돼서 뭔가 청렴하지 못하다. 마치 타락했다, 부패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청렴과 관련해서 이 대학은 완전 썩었구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경매를 붙여서 하는 건 뭐냐?
왜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기관, 교육기관의 일차적 목적은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그죠? 상업적인 거래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경매를 한다는 건 마치 장사를 통해서 더 높은 가격, 더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거니까, 입학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건 마치 우리가 어떤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경매에 붙여가지고 더 높은 값을, 최고 높은 값을 부른 사람한테 그 상품을 넘겨주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연 교육이라는 게 그렇게 상품처럼 사고 파는 행위인가? 사고 팔아버리면, 경매를 통해 사고 팔아버리면 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부패했다, 썩었다, 타락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은 대학에서 경매를 통해서 입학생을 뽑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불공평하다, 아, 이건 좀 부당하지 않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인 거죠. 대학이 이렇게 타락해도 되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대학이 이렇게 썩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의 목적은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목적을 생각하는 거죠. 대학의 목적. 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목적. 그건 뭐냐? 방금 우리가 교육기관이라는 교육과 연구를 통해서 어떤 공동선을 창출하고 그 공동선에 기여하기 위해서 대학이 존재한다라고 본 거죠. 이런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는 거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려면 뭐냐? 이 공동선이라는 것을 기여해야 되고, 교육 활동을 우수하게 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활동도 우수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대학이 기여할 수 있는 공동선이니까. 그죠? 근데 대학 입학 기회를 돈 받고 파는 행위, 경매와 같은 행위가 왜 부당한가? 바로 이걸 생각할 때, 그죠? 바로 부당성이 확인된다는 거죠. 부패했네, 썩었네, 타락했네, 이런 말이 바로 가능해지잖아요. 그죠? 물론, 한편에선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교육이나 연구 활동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한 대학일수록 교육 활동이나 연구 활동에서 우수성을 보여주기도 하는 거죠. 좀 공동선을 더 잘 창출해내기도 하죠. 그래서 후원금을 많이 모으고, 후원금을 많이 모은 대학일수록 이 후원금을 활용해서 교육과 연구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글쎄 더 많은 공동선을 산출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 경매를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처럼 경우에 따라 더 고가의 입찰자에게 대학 입학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은 마치 돈벌이를 위해서 입학 전형 제도를 마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대학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뭐냐, 학문 추구와 시민의 기대 부응, 여기서 멀어지어서 결국 그런 거 우리가 부패했다, 썩었다, 타락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보면 우리가 대학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입학의 기회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마련해야 정의로운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따져볼 때 영광, 어떤 미덕 이런 것들을 포상하는 문제와 분리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공동선에 많이 기여하는 대학을 우리는 훌륭하다. 또 그런 교육활동 또는 연구활동의 우수성을 보여준 학생과 교수들을 영광을 돌리는 거고 포상을 하고,
공동선이라는 훌륭한 미덕에 기여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 그게 바로 이제 도덕적 자격, 도덕적 자질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오히려 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도덕적 자질과 자격의 문제가 바로 하나의 어떤 영광과 미덕을 포상하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해가면서 어떤 그런 도덕적 자격과 자질 면에서 미덕을 갖춰야 되고 어떤 영광스러운 자질, 영예를 누릴 수 있는 자질과 자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덕윤리의 입장이고, 덕윤리에서 제시하는 도덕과 정의의 기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덕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고, 덕윤리가 필요해지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2차 시부터 덕윤리의 대표적인 철학자였던, 윤리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정의론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서 덕윤리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보는 그런 학습 시간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